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 논란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원 댓글조사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특별검사제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네요. 잠시 후에 그 진상조사단 소속 이만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 드루킹 사건으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관심사가 됐죠. 이 매크로가 뭔지, 매크로의 불법 사용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의 설명 들어봅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갑질타파,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을도 잘 살아보기 위한 직장인을 위한 꿀팁 소개할 텐데요.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시고요. 한 주간 언론 흐름 정리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일명 드루킹에게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오늘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제 실시 촉구뿐 아니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자유한국당 그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소속이시죠. 또 경찰 출신이십니다. 이만희 의원에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확인됐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김경수 의원이 해명한 거는, 그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예. 온라인 활동을 하는 많은 지지자 중에 한 명에 불과했다. 예. 이렇게 또 해명을 해왔었고, 예. 또 경찰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여러 가지 그 모호를 받았지만은, 확인조차 안 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밝혀진 사항에 따르면은, 예.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김 의원이 그 드루킹의 활동하는 그 부분들을 네. 직접 이렇게 지시하고 예. 또 그 결과를 보고를 받는 예. 그런 체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넷 주소 보낸 기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아니요. 10개 정도가 제가 이번에 오늘 확인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개수만 나와 있지 그 기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주로 내용은 예.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그때 당시에는 후보자 시절일 수도 있는데 그분의 인터뷰 기사라든지 예. 또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좀 잘못된 나쁜 기사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예. 대응하라는 어떤 그런 지시가 들어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기사 내용까지 지금 경찰이 밝혔나요? 예,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런데 선거 때 되면 예. 직접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때 예컨대 홍준표 후보가 어디 인터뷰를 좀 길게 한 기사 같은 거 있으면 그 기사 URL을 아는 분들한테 널리 퍼뜨리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 예. 당연히. 근데 문제는 예. 그런 그 여론을 조작할 정도로 아주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도를 갖추고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는 매크로 같은 어떤 그런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예. 국민 여론을 조작할 단계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예. 그거는 명백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예. 유사기관 내지는 외곽 조직으로까지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때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죠. 확인이 안 됐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수사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또 그 단체 카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지지 그룹들은 많이들 만들어 갖고 있고 거기에 올리면 또 널리 퍼뜨리고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일정한 어떤 특정한 관계자 또는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예. 일정한 단체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예. 오도할 수 있는 예.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예. 이번 같이 네이버라는 어떤 그런 포털 사이트에 많은 국민들 뭐 하루에 뭐 1,300만이라고 그러죠.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포털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예. 그 포털이 일정한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이런 댓글이나 공감수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기사를 더 밀어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걸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은 예. 정말 선거의 공정성을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예.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를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수년간 유지해 왔다 그러고요. 예. 그 경공모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사발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 뭐 특정 기사 나한테 주면 내가 널리 퍼뜨려 주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나의 어떤 일정한 의도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하나의 단체로서 활동을 한다면은 예.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예. 드루킹이란 도대체 지금 수사 과정은 전혀 안 드러나고 있지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죠. 예.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의 기간이 거쳐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렇죠. 그것이 그리고 돈을 누가 댔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또 누가 댔는지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예. 그 사람들의 활동에 지금 이제 김경수 의원이 관련돼 있는 사항은 이미 다 만천하에 드러난 사항이지만 예. 과연 김경수 의원과 아니면 특정 정당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 것이냐 그렇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맞습니다. 과연 그런 활동이 어떻게 만약 지난 대선 같으면 그 대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을 예.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또 돈을 만약 댔다면 정말 누가 댔는지 이런 거 다 밝혀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수사를 많이 했던 그런 경찰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경찰을 하면서도 수사에 많이 관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돈만 밝혀지면 모든 것이 계좌 추적만 해보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과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걸 계좌로 보내겠습니까? 은밀하게 했을 것이다. 당연하죠. 예. 그러면 그게 느릅나무 출판사의 계좌를 뒤져가지고 그게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계좌를 추적해야 된다면은 관련되어 있는 김경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과 그 주변에 대한 예. 계좌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면은 알겠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전달됐을까 예. 이런 방향으로 수사가 방향이 잡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죠. 밝혀지기 전에는 다 아직은 의심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사에서 손 떼고 사퇴하라 촉구하신 이유만 짧게 한 말씀. 사실 그 이주민 청장은 제가 존경하는 제 선배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수사의 기본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예. 처음부터 이번 사건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숨긴 행태라든지 또 무려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한 달 반 이상이 지나서 했습니다. 네. 그럼 관계자들이 충분히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졌었고요. 예. 또 제가 서울경찰청에도 2번이나 방문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은 김경수 의원의 변호인 같은 예.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고 예.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또 그렇죠. 두 분 사이는 네. 지난 참여정부에서 국정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입니다. 어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이만희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이 매크로라는 불법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매크로를 100%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매크로는 그냥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걸 자동화시킨 일종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댓글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예. 실제로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 같은 거 할 때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 추석 때 보면 버스 티켓 자동 예약 매크로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네. 근데 그 수강 신청이나 그 버스나 기차표 예매할 때 이런 거 쓰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48조를 보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는 예. 전부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추석 그쵸, 때 이게- 추석 때 너도 나도 열차표를 사고 싶은데 네네, 맞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막 억지로 클릭을 하는데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예약을 하도록 해놨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사이트들은 예. 매크로 같은 것을 또 막는 장치들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에 그걸 또 분석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계속 공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댓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퍼나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막 퍼나르도록 이렇게 해놨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이런 걸 자동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수강 신청, 추석 열차표 예매 그리고 지금 댓글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다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못하게 할 수 없나요? 이 매크로라는 게 우리가 해킹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해킹 기법이 나와서 막으면 또 그걸 연구해서 그걸 우회하는 기술이 또 나오거든요. 예. 매크로도 똑같습니다. 예.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그걸 우회하는 기술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비단 국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유명 사이트들도 보면 이 매크로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이 만드는데 어려워요? 가격을 보니까 천차만별이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매크로 방지 처리가 잘 돼 있는 사이트는 뚫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용되는 거는 비쌀 거고요. 예. 또 그냥 일반 소규모 쇼핑몰 같은 데는 아무래도 좀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그런 데 쓰는 건 좀 쌀 거고요. 지금 그러면 아무데나 우리 포털 사이트 가서 나 무슨 팩 매크로 사고 싶습니다 하면 다 살 수 있나요? 사실은 쉽게 검색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팝니다라는 데도 있고, 네. 조회수 1000개 올려드리는데 얼마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닥 그렇게 합법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버젓이 판매도 하고 서비스 대행도 하는데 모두 다 불법은 불법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데 일일이 다 지금 차단하고 추적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고는 못하고 있다. 그렇죠. 워낙이 많으니까요. 비단 이런 인터넷 사이트뿐만이 아니고요. 예. 우리 게임 하는데도 매크로를 씁니다. 아이템 같은 거 예. 자동으로 구입하고 이러려고 예. 게임에도 쓰고 그래서 게임 업체는 또 이런 걸 막으려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님 이거? 사실은 이 매크로라는 건 예.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네. 기술 개발도 하고 인력도 많이 투입해서 예. 일단 선제적으로
잘 탐지하고 잡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습니까? 공방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런 매크로 같은 걸 혼자의 힘만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어떤 매크로를 이용할 수 있는 취약점 같은 게 발견이 되면 예. 그걸 신고하는 경우에 포상금 같은 것도 지급을 합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거죠. 이용자들한테 그 취약점을 발견하면 우리가 돈 줄 테니 신고해라. 그럼 네. 바로바로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실제로 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네.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려준다든가 예.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을 조작해준다든가 예. 페이스북에 좋아요 수를 올려준다든가 예. 뭐 앱스토어에 다운로드 횟수를 올려준다든가 예. 이런 서비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방치할 경우에 그렇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그게 광고료와 직결됩니다. 당연하죠. 예, 예를 들어 시청률이 조작된다 그러면 광고료 제대로 안 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런 조회수 같은 게 조작이 되면 광고료에 직격탄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매크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 국내 뭐 네이버나 다음 이쪽의 노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회사 자체에 예. 어떤 매크로 방지 기술을 장착했는지는 사실은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예, 그건 뭐 또 비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그 관련한 기술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 이 매크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최첨단 기술까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걸로 봐서는 미뤄 짐작컨대 이 매크로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장착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는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명 드루킹 사건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같은 데가 사실 뚫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사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네. 이게 뚫렸다라고 그래서 네이버를 탓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매크로를 썼을 경우에는 뚫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찰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서 예. 만약에 그 매크로 기술이 뭐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기술이라면 예. 네이버가 관리 소홀했다는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사 끝나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고급 기술이라면 그걸 갖고 탓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통 기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경찰이 발표할 때 그 매크로 기술 수준에 대해서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았네요. 정보 보안 위해서 우리가 해킹과의 전쟁은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네. 이제는 매크로와의 전쟁도 그 못지않게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일단 모든 업체들, 특히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일수록 그런 서비스에 꼭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사실은 투명성을 좀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성? 예를 들면 여태까지 매크로 얘기가 나오면 예. 네이버나 다음은 그냥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런 일 없다 뭐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예. 지난달에 뭐 매크로 공격을 우리가 몇 건 탐지했고 수사는 얼마나 의뢰했고 의뢰했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통계 자료 같은 걸 발표를 하면 예.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좀 위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헌안의 운명을 한번 점쳐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 힘들어졌죠. 더 힘들어졌다. 네, 애초에도 힘든데 더욱 힘들어졌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아니라 제로죠. 예. 게다가 국민투표법 문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그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재외 국민한테 투표권 주는 거. 네. 지난 대선 때는 우리 재외 국민들이 이제 투표권 행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투표는 평소에 별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87년 그 개헌 투표 이후에 제 기억으로 31년간 국민투표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평소에 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뭐 천천히 하지 이런 식으로 넘겨두고 있다가 이까지 온 거거든요. 법 개정을 미뤘다가. 예. 네. 근데 뭐 날짜 시한이 있다면서요. 여당 계산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4월 23일까지 공포가 돼야지
재외국민 국민투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6월 예. 13일 날 국민투표 하려면은 예. 이게 뭐 법적 정비 절차도 필요하고 물리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 예. 세계에다 다 투표소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또 예.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 미리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예. 이 법안 내용 자체에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죠.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예.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드루킹 정국 이전에 원래 야당은 민주당이 그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한쪽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네, 네. 야당 시절에 해놓은 거 이거랑 같이 하자라고 했고 여당은 뭐 그것은 조금 더 논의해보고 국민투표법 먼저 하자라고 해서 이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른바 드루킹 정국으로 상황이 더 악화됐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렇습니다. 23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때 시한이라고 했으니까 뭐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문제를 따지는 것도 그 이후에 가능하다. 국회 의지가 있다면은 이번에 한해 공고기간을 줄인다는 내용 등의 부칙을 담아서 하면은 23일보다 며칠 지나도 될 거다. 어허. 이러고 있는데 예. 그래봤자 며칠 버는 거거든요. 예, 예. 제가 23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그렇죠. 월요일.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는 반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법 처리에 미온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가는 명분이 아니 뭐 그건 그거더라도 이 국민투표법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당이 공세를 펼쳤는데 네. 지금 전국이 급랭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국민투표법 개정도 안 되고 뭐 그러면 개헌은 더더욱 가능성 희박해 근데요, 보이고. 예. 이게 묘한 게 그래서 오히려 최악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서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자, 국민투표가 무산이 되면은 물리적으로 국민투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허.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말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아직은 가능성인데 청와대에서 명분 있는 퇴각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을 이유로 개헌안을 철회한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자 지금 이대로라면 일정은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국회가 합의를 못해도 대통령 발의한 개헌안은 본회의에 올라가 가지고 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전원 찬성, 야당 다 반대, 뭐 정의당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식으로 부결돼 버리면은 이 전국에다가 부담 하나가 더 가중되는 거거든요. 예, 예. 개헌 동력은 또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스스로 철회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아하. 예측인 거죠. 예. 그럼 이제 뭐 야권이 국민투표법까지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개헌을 정말로 못하게 됐다. 이런 이제 명분은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발의해서 부결이라는 이 기록에 남는 이런 최악의 갈등 사항은 또 피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아예 이제 야당하고 각을 더 강하게 세우자.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강대강으로 정말 끝까지 높여가지고 가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개헌안을 그대로 둘 수는 있어요. 국민투표법도 무산이 되고 개헌안도 부결이 되게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어쨌든 6.1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은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치면 네. 6월 말까지 합의해서 그 후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이 입장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후에 개헌 추진은 가능할까요? 그 뒤에도 힘들겠는데. 이번에 안 되면 더 그렇다면은 예. 차라리 부결보다는 철회 쪽으로 가는 게 그나마 약간의 여지는 남길 수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그냥 철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굴복하는 게 되는데 국민투표법이 안 되는 것을 명분으로 철회한다면은 뭐 굴복이 아니라 야당 때문에 어차피 못한 예. 거다. 이렇게 이제 막 각자들의 이제 계산서를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세를 또 취해서 자유한국당 약속대로 6월 말까지 합의해서 하자. 또 이렇게도 할 그렇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예. 그래도 쉽진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뜬 뉴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노키즈존은 다들 아실 테고요. 노스쿨존이라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곳인데요. 부산의 한 카페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안내문을 붙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카페에 못 들어온다? 네, 그렇죠. 부산 영도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런 안내문을 붙였는데요. 예. 인근 중고등학생들이 욕설, 무례한 언행, 바닥에 침 뱉기 등을 일삼아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은 중고생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부산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비슷한 안내문을 붙인 적이 있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서너 명이 음료 한 잔 시키고 소란스럽게 떠들고 휴대폰 충전한다면서 식당에 손님을 가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요. 예. 일부 학생들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까지 출입 금지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출입 금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노스쿨존은 연령에 대한 차별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긴 한데요. 사실상 법적인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어허. 업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노키즈존의 경우에는 지난해 인권위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긴 하잖아요. 네. 일례로 도서관에 가보면 정숙,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경고문은 있어도 애들은 도서관 출입 금지라고 써붙이진 않는 것처럼 예. 노스쿨존 같은 경우에도 욕설 금지, 침 뱉기 금지 이렇게 경고문을 일단 붙였다가 공공장소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 출입 금지 이건 조금 심하다. 네. 예. 다음 소식이요. 네, 요새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셀레브라는 그 동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있는데 이 예. 업계에서 꽤 유명한 곳입니다. 예. 주로 유명 인사 인터뷰 영상을 만드는 곳인데 페이스북 구독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상훈 대표가 갑질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갑질이요? 그 셀레브에 근무했던 여직원 A씨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폭로를 한 내용인데요. 그 임상훈 대표의 별명이 미친 개였다고 합니다. 하하. 예. 임 대표가 직원들한테 나 미친 개인 거 알아 몰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임 대표가 평소 여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심심치 않게 했다고 하고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회식을 굉장히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여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리고 가서 여직원 옆에 여자를 초이스해서 옆에 앉게끔 했다고 또 이렇게 A씨가 하하. 주장을 했습니다. 예. A씨는 이 셀레브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서 이 사실을 회사에 밝히니까 퇴사 처리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폭로된 이후에 임상훈 대표 입장이 나왔나요? 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임 대표는 글에 적힌 저는 괴물 같은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대고 싶었지만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다. 이렇게 A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직원들 그리고 퇴사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비밀이 없어요. 네. 조심해야죠. 예. 다음 소식이요. 네, 자녀들의 진정한 짝을 찾아줍니다. 이게 결혼정보회사 캠페인이 아니고요. 서울 송파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파트 주민이나 이웃의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일단 먼저 만남을 갖고 부모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 자녀들의 만남을 주선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요즘 하도 결혼들 안 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근데 여기가 또 잘 사는 동네라서 그게 또 화제가 되는 거죠? 네.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0억에서 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강남의 3대 고급 아파트로 불린다고도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일종의 계급적인 상징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 자녀들도 끼리끼리 결혼하자는 건데 자녀들이 상류계층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결혼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자연스러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학자의 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의 집중이 심화되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자신과 다른 계층을 이해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이걸 동질혼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질혼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요. 동질혼의 비율이 1970년에 58.1%였는데 2015년에는 78.5%로 증가했습니다. 그냥 씁쓸한 뉴스로군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 야, 사장이 내가 월급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들 같고 조카 같고. 그래서 내 선에서 마무리하는 거야. 불타오르네.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갑질 타파 시간입니다. 자, 직장 갑질 119의 핵심 요원 두 분.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신년 기획으로 갑질 타파를 격주로 보내드렸는데 예. 오늘이 마지막 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아쉽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했습니다만 오늘은 직장생활 꿀팁 모음으로 스페셜 편이죠. 예,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요리조리 갑질을 피해갈 수 있는 꿀팁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김관용 씨라고 할게요. 왜 하필 김관용이에요? 청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김관용 씨가 입사하면서부터 퇴사해서 실업급여 받을 때까지 겪게 된 일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입사할 때는 뭘 주의해야 합니까? 저에게 들어온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김관영 씨가 올해 1월에 우유회사의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서류, 실기, 면접을 다 거쳤고요. 팀장이 보는 앞에서 시험도 치르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전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예.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팀장이 업무를 안 주고 단순 업무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기본 능력이 부족하다. 회사를 그만둬라.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으셨죠. 그래요? 이분은 이제 팀장님한테 제가 좀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부합하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각오도 밝혔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관용이가 일을 너무 못한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 팀장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팀장이 매주 시험 문제를 내겠다.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3개월 수습 기간이 지난 그때쯤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막 더 열심히 일하게 된 거죠. 갑자기. 근데 일하다가 이제 몸에 무리가 오게 됐고 예. 그래서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회사한테도 문의를 해봤는데 회사도 뭐 그 시험을 쳐서 정규직으로 뽑을지 않을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분입니다. 네. 수습 기간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중에 다시 매주 시험을 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기간이면.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수습 기간 끝나고 정규직으로 그때 채용을 하는 거니까 네. 정규직으로 그때 전환을 하는 거니까 그 전환 여부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다라고 예.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이런 일이 흔해서 이제 판결도 여럿 있는데 판결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뭐라고요? 수습 기간 끝나고 정직원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네. 정직원 전환 거부가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판례에 비춰봤을 때 김관용 씨를 따져보면 이미 입사할 때 서류, 실기, 면접을 다 거쳐서 채용된 거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업무 부적격에 대해서 평가를 팀장이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객관적인 네. 평가가 아닙니다. 매주 시험 본다는 것도 그냥 주관적으로 책정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네, 팀장 마음대로 정직원 채용 여부를 본인이 좋아요.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직원 채용을 그래서 거부하는 것. 이 자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고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습 사원도 정규직처럼 막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럼 왜 수습 기간을 두는 거죠? 그러게요. 그 수습 기간에 있는 동안에는 예. 어쨌든 임금을 좀 적게 줄 수 있어서 그런가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일을 일단 배우는 기간으로 두어서 몇 개월 정도는 임금을 좀 적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네. 사실 해고를 할 수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 판결에 의하면 어쨌든 합리적인 이유가 아주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 네. 대단히 크다.
이럴 때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 때만 정직원 전환 거부가 정당하다라는 거고요. 예. 더 나아가서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겠다, 예. 전환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돼야 됩니다. 구두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는 어쨌든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시 채용 거부도 서면으로 왜 거부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예. 이번에 관영 씨가 저희한테 제보하면서 그 채용 공고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꼼꼼하신 분인데 채용 공고문 안에는 수습 기간을 둔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아, 수습 기간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수습 기간 두는 것 자체가 일단 벌써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또 이분이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모아서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분을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라고 거의 확실하게 판결 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입사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꼭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취업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정규직 직원인 것처럼 공고문을 냈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개인 사업주로 계약을 맺는 지난번 저희가 여기서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택배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딱 알려드리면 일단 채용 공고문은 꼭 저장해 놓으세요. 채용 공고문 저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하실 때 면접할 때 구두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 월급 200만 원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녹음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녹음. 네. 실제로 가서 일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는 돈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라는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면접 갔는데 근로계약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못 다니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채용이 확정된 후에는 근로계약서 쓰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거는 범죄 행위고요. 우리가 뭐 집을 빌리거나 집을 살 때 당연히 계약서 쓰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쓰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또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원이다라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더라.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써주십시오. 필요한 서류에 근로계약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슨 핑계를 대건 근로계약서는 꼭 쓰는 것이 좋다. 네네. 그리고 이제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당연히 꼼꼼히 살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히 그만두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4대 보험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안 해주는 데들도 있어요? 예, 보통 그런 데들이 겉으로는 근로계약서 쓰는 것처럼 근로자인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이 되면은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안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입사할 때는 채용 공고 저장하라. 면접할 때 녹취하라. 녹음하라. 근로계약서 가급적 쓰도록 하라.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분명히 하도록 하라. 예. 네. 그다음 직장생활 하면서의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직장생활하다 보면 보통 야근도 하게 되고요. 뭐 주말에 근무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있습니다. 저희 직장실 일부로 들어오는 제보 중에 가장 많은 게 임금떼였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출퇴근 카드 이런 게 없는 회사 있잖아요. 이런 데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야근했다는 증거가 없다? 맞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제가 야근했다고 가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은 저 6시에 퇴근했다. 잃어버리는 이렇게 잡아떼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만약 교수님이시라면 어떤 증거를 들이밀면 출퇴근 될까요? 카드도 없고 네. 야근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을까요? 그럼 거기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러면 사장이 그러겠네요. 6시에 퇴근했다 괜히 밤에 와서 사진만 찍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건데요. 교통카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새는 그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몇 시에 어디에서 타서 몇 시에 어디에서 내렸는지가 나오죠.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출퇴근 내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손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일지를 쓰는 거죠. 직장 일기를 써요? 예, 내가 언제 출근해서 무슨 일을 했고 몇 시에 퇴근했다.
제가 실제 했던 사건인데요. 택시 기사분들이 수당을 못 받아서 이제 수당을 달라고 한 사건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매일매일 기록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이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요새는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스마트폰 어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플을 활용하면 좋은데 안타까운 건 최근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요? 라고 해가지고 증거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예. 직장갑질 119에서도 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무시간 어플, 즉 조작이 불가능한 근무시간 어플을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어플을 가지고 회사로 출근하잖아요. 예. 그럼 위치 추적이 되니까 예. 위치가 확인돼서 제가 출근했다, 예. 퇴근했다라는 게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 얘기 들은 건 뭐 4, 5억 정도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이걸 하나 만들면 전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청에서 근무 시간 가지고 다툴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돈도 4, 5억이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도 저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근무 시간 어플 빨리 만들어 주세요.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5월달 쉬는 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당장 저희가 오늘 마지막 방송 끝나고 나서 5월 1일이 노동절이고요. 노동절이죠. 연휴 많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린이날 뭐 석가탄신일 뭐 예. 이런 거 있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노동절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장에 안 나가셔도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데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당 10만 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평균으로 계산했는데 제가 일당 10만 원이다. 예. 그럼 그날은 안 나가시고 10만 원을 받는 날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노동절 뭐 집회나 행사에 가겠다. 이렇게 행사에 오시면 좋고요. 근데 회사가 엄청 눈치를 줘서 나가야 된다 회사에. 그러면 그날은 1.5배를 받습니다. 즉 10만 원이 일당이라면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휴일 근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한항공 사태로 또 떠들썩한데 욕설이나 뭐 폭행을 당했다.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회사원 김관영 씨 얘기를 한번 이제 그분이 다행히 수습 기간을 지나서 계속 다니시는데요. 예. 좋습니다. 이분이 이제 팀장이 이분 말대답하는 게 영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옥상으로 불러서 너 좀 맞자. 안경 벗으라고 하더니 얼굴을 때리는 제스처까지 하고 사원 주제에 과장한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냐 하고 욕설을 퍼붓고 퇴근 시간 이후에 자신을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아이고. 이런 말까지를 이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관영 씨가 너무 큰 공포를 느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집에 이제 계셨던 거예요. 계시다가 직장갑질 119로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통화했는데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시길래 그 팀장이 당신 집 앞에 오시는 게 두려우시니까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병원에 입원하셔라. 예. 병원에까지 와가지고 가해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가해를 하기는 병원에 입원하셔라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신과 진료 남지 않냐 기록이. 예. 그럼 불이익되지 않냐.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데 취업할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개인 민감 정보는 개인에게만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병원에 입원하셔서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산업재해 치료를 받자. 산재 신청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분이 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과적 치료도 다 산업재해가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뭐 신체 위해를 가한 것 이런 것들 당연히 산재 인정되고요. 조금씩 산재 인정률이 또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 주의할 점은 뭡니까?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또 그걸 못하게 한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재밌습니다. 아니 예. 본인이 그만두겠다는데 회사한테 무슨 손해 안 끼치고 그만두면 그만인 거잖아요. 네. 다른 분 뽑아야죠. 예. 근데 그만두는 걸 어렵게 하는 사례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학원 강사신데 원장이 하도 욕을 많이 하고 갑질을 심하게 하니까 8년을 다니셨다 그래요. 예.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다가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이랬는데 원장이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후임자를 구해서 인수인계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 이분은 이제 아니 후임자를 자기가 구해놓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그걸 제가 왜 구하냐 이제 이랬는데 결국 이제 계속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심지어 이제 대인 기피증까지 앓게 됐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들더라도 바로 다음 날부터 안 나간다 이렇게 하진 마시고요. 예. 어쨌든 뭐 힘든 경우에는 일단 산재 신청은 산재 신청대로 하시더라도
뭐 오늘 사직서 내고 최소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한다라는 전제하에 인수인계 기간 그래서 언제 그만둘 것인지 퇴사일을 사용자랑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만 나가기 30일 전에는 사직서를 내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 달은 근무를 해야 한다. 예. 다만 그 경우에도 연차휴가 남았으면 얼마든지 쓰시고요. 그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서.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아파서 지금 그만두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업급여 신청하십시오. 그만두고 싶을 때는 사직서를 내고 최소한 한 달은 다녀라. 예. 네. 근데 또 하나 저희한테 재밌는 게 많은데요. 권고사직 이 단어가 좀 굉장히 애매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고를 시켰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스스로 사직을 했다는 건지 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사실은 사장님들 좀 이상하세요. 실업급여 본인이 주시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주는 건데 실업급여 안 주려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이제 실업급여를 못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주게 이제 법령을 바꿔야 되는데 현행 법상에서 이 회사가 너무 괴롭혀서 나갈 경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저희들은 사직서 쓰지 마시라고 사표 쓰라고 하면 사직서라고 쓰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갔다는 것을 녹음도 기록 남기시고 글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 의사에 따른 사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예고할 때 사장님들한테도 꿀팁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장님용 꿀팁 정리해 봅시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쓰십시오. 안 쓰시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는다. 예,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직원에게는 존댓말 쓰시고 존대하십시오. 하는 만큼 돌아옵니다. 존댓말까지 어려우면 욕은 하지 마세요. 일단.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회사 상사의 잘못, 그러니까 보면은 직장 동료들 간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장이 잘못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동료 팀장이 팀원을 괴롭힌다던가 그래서 상사가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단호하게 일벌백계 하십시오. 그래야죠. 예, 그렇게 안 하고 가해자를 감싸면 결국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사람이 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윤 변호사님 3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 2가지가 더 있는데요. 회식 강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희들의 들어온 제보들이 회식하다가 2차, 3차에서 폭력, 폭행, 성희롱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터지거든요. 그렇죠. 회식 강요한다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회식비 주세요. 직원들끼리 편하게 밥 먹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들 공부 좀 하세요. 어떤 공부? 근로기준법 공부를 한번 하시는데요. 법을 모르는 것도 잘못입니다. 법 읽어보신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꼭 읽어보셔서 이런 법을 지키는 그런 준법 사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장님이 되면요. 사실 직원들이 월급 받은 것보다 2배, 3배 일해요. 그렇죠. 기분 좋아서. 괜히 욕설하고 이러면요. 직원들은 언제 나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사장님 자기 손해예요. 사실. 예, 맞습니다. 네. 자, 2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마지막 한 말씀씩. 모든 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같이 뭉쳐서 한번 갑질에 대해서 싸워보도록 합시다. 네. 회사에 불만 많으시죠? 이게 저희 구호인데요. 회사에 불만 많으시면 참지 마시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히로 합니다. 직장갑질 119 찾아서 얘기해 주시고 서로 뭉쳐서 뭔가 맞서 보자고요. 네. 직장갑질 119 처음 활동 시작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모두 241명의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다 자원봉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적게는 일주일에 한 2-3시간씩 노력봉사하시고 많게는 자기 일의 한 절반가량을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박정규 운영위원은 하루 종일 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한테 우리 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갑질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변호사, 박정규 운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그동안 이제 한 두 달 좀 남짓 끌어온 한국GM 문제가 뭐 결정되는 중요한 어떤 반환점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는데요. 지난 2월 달에부터 이제 시작된 소리 들어보시죠. 해리 앵글 사장은 일자리 수호자가 되고 싶다며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냈습니다. 공상공장 가치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분위기는 맡긴 돈 달라고 하듯이 혈세 지원을 재촉하고 수천 명을 길거리로 내몬 착금의 사태는 GM 자본의 미래에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 요구안에 우리가 공방 벌일 필요는 없겠다. 노동자 요구안을 가지고 회사와 싸우겠다. GM 본사는 한국 GM 노사가 협상 D-Day인 오늘 오후까지 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들은 소리 채널A 보도 뭐 한국GM 노조 입장 발표 이런 소리들이었고요. 예. 오늘 한국GM 노사는 2018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GM 본사가 정한 노사 합의의 데드라인이었는데 GM은 그동안 임단협 합의가 불발이 되면은 경영 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법정 관리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또 정부도 노사 합의 이전에는 한국GM에 자금 지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해왔는데 지금 이제 노사가 각자 이제 그 요구안인 군산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문제 그리고 총 1,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자구안 이런 이제 핵심 쟁점에서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정 관리로 가는 겁니까? 한국GM은 이미 오늘 8시 임시 이사회 일정까지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간 GM 본사가 밝혀온 것과 같이 법정 관리 신청 안건 의결이 이제 이 이사회에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의결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 23일에 이게 채무 불이행 날짜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법정 관리 신청이 실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의 대폭 구조 조정과 생산 시설 폐쇄 등 사실상 GM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은 GM 입장에서 채권 회수가 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되고 또 한국 GM에 대한 통제권이 한국의 법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GM 본사도 뭐 손실이 크다. 그래서 이제 쉽게 하진 못할 거다. 뭐 이런 반론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 주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관리 신청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사회 10명 중에 산업은행 몫이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지금 산업은행이 그나마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이 사후적인 그런 소송 절차뿐인데 이것도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뭐 법정관리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견제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이 데드라인이라고는 했지만 오늘 이사회에서 이제 법정관리 신청이 의결이 되더라도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 변화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련 보도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법정관리로 가면은 노조 쪽도 피해가 크고 사측도 피해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봅시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인데요. 88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모인 공동투쟁단이 오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복지 예산은 OECD 평균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달라는 게 요구인데요. 투쟁단은 지난 3월 26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중증장애인 7명이 오체투지 방식으로 청와대로 행진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최저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죠. 이 현행 최저임금법 7조를 보면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기준은 뭐 현재 장애인의 생산성이 비장애인의 70% 미만일 경우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90% 미만이었는데 좀 기준이 완화된 그런 상황인 거죠. OECD 국가 중에 장애인 노동자에게 특례 적용을 하는 국가는 9개국이긴 한데 이 중에 한국처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3개 주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이번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례 조항, 예외 조항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 낮은 임금을 주더라도 일자리를 최소한 보장해야 된다. 이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춘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또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한 번 이 기준에 포함이 되면은 어떤 임금의 하한선이 지금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아주 낮은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자료를 딱 보면은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시급이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이 증가할 동안에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겠죠.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은 장애인 노동자의 개개인의 생산성을 따로 평가를 해서 이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생산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좀 난점이 있는 방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체코는 또 아예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의 75% 또는 50%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먼저 좀 시작을 하는 것부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너무 낮은데 최저임금을 똑같이 줘라. 이것도 사실 좀 무리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 최저임금 이하를 줘도 된다라고 허용해 두면 밑바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낮은 임금을 받고 한 달에 뭐 40만 원, 또 6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 최저임금 이하라 하더라도 최하한선만 정해두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한선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연동해서 장애인들이 받는 이 최저임금 이 수준도 올라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의 비율을 또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할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 우리의 언론 보도 동향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된 보도 이걸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그야말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보도가 많습니다. 너무 그래서 많죠. 예, 다른 사안처럼 저희가 이렇게 만만하게 지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예. 그리고 상황이 계속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 뭔가 속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 하는 데 있어서 방점을 찍는 것은요. 드루킹 보도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던 시점에서 그 보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했느냐 아니면 과장을 했느냐 또는 오버였느냐 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일단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에 드루킹 관련 보도로 인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16만 명 이상이나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TV조선은 자사 시사 토크쇼에서요. 국민청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것은 언론 탄압의 일환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논란 속에서 왜 TV조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TV조선과 조선일보 보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TV조선, 조선일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청원에 16만 명 이상이나 한꺼번에 서명을 한 겁니까? 네. 일단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라는 4월 16일 방송에서요. 국민청원을 전하면서 이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부터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비판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신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권력을 이렇게 비판한 것이다. 이게 참 언론의 모습이다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말했고요. 또 고성국 TV조선 논설위원은 정말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태가 TV조선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언론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정말 언론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다른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굉장히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청원 제도 자체를 비판하고 자신들을 편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TV조선을 옹호하는 청원
청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다른 언론은 TV조선 본받아야 한다라는 청원도 있었고요. 예. JTBC 종편 취소 청원, TV조선 찬성 청원도 있었어요. 예. TV조선 살려주세요. 진정한 언론 TV조선을 지상파로 승격시켜주세요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각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은 10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10명? 네. 그런데 현재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 그런데 TV조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원망하면서 자신들 편을 들지 않는 언론을 이렇게 과민하게 비난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서명을 했던 국민들을 이제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TV조선 보도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좀 살펴보죠. 네. 일단은 14일 그러니까 드루킹 기소 다음 날인 14일에 조선일보는 일면 보도를 포함해서 7건으로 이 사안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일면은 댓글 조작 민주당원 여 핵심과 비밀 문자였습니다. 사면 보도는 민주당 핵심 댓글 공작 개입 정황 여건서도 사실이면 문정부 타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제목부터 민주당의 댓글 공작 개입 정황을 명시했고요. 보도 내용에서도 그간 여건에서 보수 세력의 댓글 공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드루킹이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보이게 댓글을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여당 핵심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14일 TV조선 저녁 종합뉴스는 단독 보도를 하면서 제목이 김경수 의원과 문자 수백 건 주고받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경수 의원 이름이 처음 보도된 게 이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씨가 김 의원과 연락할 때 문자든 전화든 텔레그램만을 이용했다며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쓴 모습이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기자가 전했습니다. 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여권 핵심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주범과 비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등 매우 단정적인 표현으로 김경수 의원의 불법 댓글 조작 개입을 강하게 암시하는 보도를 이날 했던 것이죠. 14일 날. 제목부터 비밀 문자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네네. 예. 보도 제목에서부터 비밀 문자 수백 건이라고 예. 했고요. 예. 심지어 따옴표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엄청난 의혹을 제기한 셈인데요. 선거 시기에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그 근거와 개연성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사자의 반론도 담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와 TV조선은 14일 보도에서 이런 수준의 카더락성 포탄을 던지면서 김경수 의원 측의 반론을 담지 않았습니다. 반론이 없었다. 네. 당연히 김경수 의원은 보도 후에 사실 묵은 드루킹의 일방적인 문자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죠. 네. 예. 그러자 TV조선은 다음 날인 15일에 제목이 두 사람 기사 제목 등 주고받아라고 이번엔 따옴표였습니다. 네. 이런 제목의 보도에서 두 사람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대선을 전후해 특정 기사 제목과 기사의 온라인 주소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김 씨가 누군가와 협의해 댓글에 대한 호감, 비호감 조작 등을 한 것이다라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주범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댓글 조작을 논의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김 의원이 10개 이상의 그 기사의 URL을 드루킹에게 보냈다고 해서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그 사실이 불법 여론조작 개입 또는 지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여론조작 개입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김 의원의 불법 지시 정황이나 금전 등의 그 지원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문자나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불법 여론조작 개입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예단한 셈입니다. 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매우 성급하고 단정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언론들은 좀 다릅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논조로 비슷하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가장 먼저 보도했다는 차이이죠. 예.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의 드루킹 댓글 조작 개입을 제기하지만 현재 김경수 의원과 댓글 조작 개입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사실과
개연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 중인 상태죠. 네. 대부분의 보도는 그저 어떠냐면 김경수 민주당 드루킹 간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친분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김경수 의원이 경공모의 안희정 전 지사를 소개했다. 그렇죠. 또는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청탁했다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강영자로 추천했다는 것이 친밀한 관계나 불법 지시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또 인사청탁도 마찬가지죠. 성사되지 않았고요. 드루킹이 김 의원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개연성도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억지성 보도가 있는데요. 문화일보가 18일 단독으로 냈던 민주 대선 직후 합의에 없던 일반인 드루킹 고발 취하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주목되었었죠. 네, 이 보도는 대선 직후인 지난해 9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의 고발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민주당이 드루킹을 콕 집어서 취하되도록 해줬다고 보도하자 조선일보가 여론전에 합세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 또한 개연성이 매우 부족한 보도였습니다. 보도에 드러난 사실만 보자면요. 드루킹이 포함된 14명의 문펜에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한 쪽은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제출받은 고발 현황에 문펜 14명이라고만 적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14명의 드루킹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요. 단지 국민의당에 의해서 고발된 우리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 지지자가 14명이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고발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민주당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공개한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민주당 고발 사건 리스트를 보면 성명 불산자 14명,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 14명, 문펜위원회 소속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드루킹 등 아이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이디도 이름도 없었다? 네. 드루킹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후에 국민의당이 밝힌 겁니다. 밝혀낸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문화조선의 시각 자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기 당 지지자 14명 누리꾼들의 고발 취하에 동의했을 뿐이지 그 네티즌 계정이 무엇인지 거기에 드루킹이 있는지 아예 몰랐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드루킹이 포함된 누리꾼의 고발을 콕 집어 취하해 준 주체도 오히려 국민의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 입장을 앵무새처럼 그냥 전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이 내용에 의문을 갖고 취재하고 언론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좀 무리한 지적 아닌가라는 평론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쪽 당 목소리만 그냥 바로바로 전달했다. 그렇죠. 그냥 완전히 한마디로 그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고요. MBC나 다른 언론사들도 민주당의 반론을 실기는 했지만 그냥 앵무새처럼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무튼 지금 수사 중이고 이게 수사의 핵심은 지난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 민주당과 이들의 조직적, 검정적 연계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거의 있었다는 가정법 하에 공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언론의 보도는 그런 거죠? 예, 대부분이 그 개연성이 부족한 것을 개연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약간 비약하는 그런 보도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 사설에 대통령 부인까지 등장하기 시작한 드루킹 게이트라는 제목의 19일자 사설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지난해 대선 당시 경호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음 일정 장소로 가자고 재촉했지만 김 여사는 경인선에 가야 한다는 말을 5차례 했다면서 김정숙 여사가 반드시 챙기고 가야 한다고 느낄 만큼 드루킹을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경수 의원을 드루킹이 댓글 작업 결과를 보고해온 김경수 의원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종편은 물론 다른 방송사들도 거의 다 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유세 현장을 찾아온 많은 지지자 중 일부를 찾아가는 것이 김정숙 여사와 드루킹의 깊은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가족이 열렬한 지지자가 누군지 아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5번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둘 간의 깊은 관계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리꾼들이 해당 영상의 원본을 찾아서 이날 김정숙 여사가 다른 지지자 무리들도 일일이 찾아가 인사했다고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지 않고 단순히 5번 말했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인연이 깊을 수 있다. 뭔가 연관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도한 거죠. 아무튼 뭐 메시지 주고받은 거, 인사청탁한 거, 같이 사진 찍은 거, 누구 강연 소개한 거, 대선 그 경선 현장에서 찾아간 거,
아무튼 가깝다 추정되는 것만 여기저기서 막 찾아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는데 마치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식의 보도다. 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드루킹 보도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거 정리해 보시죠. 일단은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이제 불법 그 댓글 조작 개입 여부잖아요. 예. 그 민주당의 예. 그거 말고 불법 여론 조작의 기준을 언론에서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불법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조직적, 정치적 댓글 활동이었거나 정당이나 민간인이 금전 등의 지원, 직접적인 불법 활동 지시를 해서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동원한 경우를 우리가 말합니다. 예, 알고 있죠. 네, 그게 아니고 이건 당원이나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개인적인 여론 홍보 활동, 다시 말해서 매크로를 동원하지 않은 기사 공유하기, 댓글 달아달라고 요청하기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두 주장이 맞서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이 기준을 구분하지 않은 채 언론들이 모두 누군가에게 댓글을 달자고 요청한 활동을 불법으로 묘사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포털의 문제점 이것을 본질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좀 주요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포털의 문제점 지적하는 기사들이 조금씩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는 선거를 앞둔 국면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사건은 선거의 태풍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해야 하나? 무조건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당 측은 이런 사안은 사실상 절대로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정당이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언론은 특정 정당의 목소리만 싫거나 정부 여당의 입장만 비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각 정당의 주장도 들어보면서 언론이 그 와중에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면 되묻고 선거 시기인 만큼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 사실로 보이는 주장이라면 그것을 따옴표 처리해서 옮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따져묻고 그 말이 허위로 보인다. 뭔가 개연성이 낮다라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온갖 주장들을 확대 재생산만 하고 있다면 선거 시기에 사실상 유권자들은 정치 혐오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도를 하려면 언론인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그냥 각 정치인과 경찰이 각자 자기 주장 발표하고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 되죠. 언론인이 이렇게 앵무새처럼 지금처럼 옮기기만 한다면 일반인 상식으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고 그렇죠. 계속 옮기기만 한다면 정말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뒤에 바람직한 언론이란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데가 이번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차분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속보 경쟁에 따라가고 있고 그 와중에 오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이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잘하는지 지켜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